한양에 가면 금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널 기다리는 이들이 있단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구차한 기생노릇 집어치우고 내 첩으로 들어오거라. 조용히 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그 고운 얼굴도 그 맑은 목소리도 이제는 빛이 바랬구나. 관아의 장부만 조금 손봐주시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아니로구나.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영조 때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한 고을에는 박수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겉보기엔 글을 잘 읽고 점잖은 선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지요. 관아 사람들과 짜고 군포를 몰래 빼돌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논밭까지 빼앗아 재산을 모으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못할 짓이 없던 그에게도 딱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으니 한양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리던 명기 설아 때문이었습니다. 설아는 원래 몰락한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기울었지만 기계가 곱고 글도 잘하는 똑똑한 여인이었지요. 박수호는 그런 설아를 탐냈습니다. 돈이라면 뭐든 된다고 생각했던 그는 첩으로 들어오라며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진사 날이 옷자락에서 억울한 백성들 피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분 곁에서 시를 읊느니 저는 차라리 혼자 늙어 죽겠습니다. 기루하니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은 박수호의 얼굴은 분노로 새까맣게 굳어버렸지요. 그런데 진짜 일은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박수호가 방에 중요한 서류 하나를 떨어뜨리고 간 겁니다. 바로 그가 저지른 나쁜 짓들을 적어둔 장부 사본이었지요. 설아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단 한 번 훑어봤을 뿐인데 누가 언제 얼마나 곡식을 훔쳤는지 전부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박수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여인의 입을 막지 못하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가겠구나. 박수호는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고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는 그 혼란을 틈타 아주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설아를 몰래 관아암 밀실에 가둬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산속에서 구해온 독한 풀을 태웠습니다. 그 연기를 마시면 목이 쉬어 말을 못하게 되고 살에 닿으면 불에 댄 것처럼 피부가 짓물러 버리는 무서운 독초였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수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고운 얼굴도 그 맑은 목소리도 다 망가지면 이제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느냐? 사람들은 널 괴물 취급하며 돌을 던질 게다.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설아는 숨이 막혀 괴롭게 몸부림쳤습니다. 살이 타는 듯 아팠고 비명을 질렀지만 어느새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처럼 곱던 얼굴은 붉은 발진과 상처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수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는 설아를 질질 끌어내 기루방, 더러운 시궁창에 내던지라 명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흉한 몰골로 버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무렵 그 고을에는 무쇠라 불리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훤칠했고 힘은 장사라 소 2마리 몫을 거뜬히 해냈지요. 하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큰 병을 앓은 탓에 말이 조금 어눌하고 행동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저 바보 종놈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쇠는 이 대감댁 외양간 옆 바람 숭숭 들어오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며 힘든 일, 더러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모조리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싫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지요. 평생 구박만 받고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쇠의 눈만큼은 참 맑았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때 묻지 않은 눈이었지요. 그는 10년 넘게 심부름을 하며 받은 동전들을 헝겊 주머니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소 1마리 살 돈만 모으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네 어른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을 무쇠는 평생의 약속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주머니는 그에게 전 재산이자 단 하나 남은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찬바람이 쓸쓸하게 골목을 스치던 날이었지요. 무쇠는 주인집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나왔다가 기루 앞이 이상하게 시끄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지요. 그때 기루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역병 환자가 왜 여기서 쓰러져 있어? 아무나 5냥만 내면 데려가쇼. 오늘 안에 안 치우면 가만히에 싸서 강물에 던져버릴 거요. 매몰찬 말이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코를 막고 재수 없다, 옮겠다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바닥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여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갗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바로 설아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굶주림에 쓰러져 길바닥에 누워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 넣어둔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동전들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 소 1마리 사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던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하늘을 보더니 무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내가 데려가겠소. 여기 5냥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바보종놈이라 불리던 무쇠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죽어가는 저 여인을 사는데 쓰겠다니요. 미쳤구나. 미쳤어. 저 돈이면 소 1마리는 사는데.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주인집 가인이 달려와 무쇠의 뺨을 탁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 돈이면 네 팔자 고칠 수 있어. 왜 하필 저런 귀신 같은 여자를 데려가려는 게야. 따가운 손자국이 얼굴에 남았지만 무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 조심스레 설아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설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독초 냄새와 상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무쇠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우리 집에 갑시다.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무쇠의 넓은 등에 기대자 설아의 흐릿한 정신 속으로 처음 느껴보는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비단 이불에서도 화려한 잔칫집에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의 체온. 어쩌면 그날 설아는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걸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무쇠가 설아를 업고 주인집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병 환자를 데려왔다고? 사람들이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앞마당 마님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병자를 들여? 당장 끌고 나가. 안 나가면 관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겠다.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쇠는 벌벌 떨며 고개부터 숙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쇠가 처음으로 마님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 말했습니다. 마님, 이 사람은 역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제 방에서 제가 먹이고 재우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눈초리뿐이었지요. 결국 그날 밤 무쇠는 종문서 한 장 없이 쫓겨났습니다. 등에는 병든 설아를 업고 손에는 낡은 낫 한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까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금세 젖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며 밤이면 절대 가지 않는 골짜기 끝 폐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겁을 주던 이른바 귀신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끝에는 오래전 주인이 죽고 버려진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석가래는 썩어 내려앉고 벽은 군데군데 뚫려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무쇠는 허둥지둥 설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멍석을 털어 바닥에 펴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젖은 나뭇가지라도 모아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무쇠는 말없이 자기 저고리를 벗어 설아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설아는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도끼 때문인지 숨은 거칠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산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골짜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요. 무쇠는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부모 잃고 산을 떠돌 때 보부상 영감 하나가 약초 캐는 법을 조금 가르쳐 준 적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놀렸지만 무쇠는 짐승처럼 코가 예민했고 산 냄새만 맡아도 풀 이름을 알아맞히곤 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병이 아니야. 매운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사람 손을 탄 독초 냄새야. 무쇠는 집 뒤 계곡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위 틈, 그늘진 곳, 물이 맺히는 자리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벼랑 끝 바위 틈에서 푸른빛 도는 빙초를 찾았고 해독에 좋다는 자초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무쇠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약초를 손에 쥐고 입으로 꾹꾹 씹어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설아 곁에 앉아 그 즙을 상처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잠시 후 상처에서 누런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끼가 빠져나오는 듯 지독한 냄새도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깨끗한 물로 닦고 다시 약을 바르고 그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새벽이면 계곡 상류까지 올라가 차가운 샘물을 길어왔고 밤이면 불 옆에 앉아 설아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아침 설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이 떠졌습니다. 창구멍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 손을 들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거칠고 큰 손으로 햇빛을 살며시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오? 낮고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눈을 뜨자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자신을 등에 업고 오던 그 사내, 사람들이 바보종놈이라 부르던 그 무쇠였습니다. 설아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꼴을 보이다니. 한때 한양에서 절대 가인이라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허름한 폐가에서 천한 종놈의 간호를 받고 있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설아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 새는 소리만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무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무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이었습니다. 산에서 잡은 토끼를 푹 고아 국물을 내고 도토리를 갈아 넣어 만든 죽이었지요. 좀 드셔야 사오. 당신 얼굴 많이 좋아졌어. 설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흉하게 망가졌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설아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툭! 눈물이 죽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살리려고 끓여준 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설아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눈빛에도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폐가에도 조금씩 사람 사는 기척이 돌기 시작했지요. 무쇠는 무너진 벽은 흙으로 메우고 빗에는 지붕에는 새 짚을 얹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무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먹을 것을 구해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마당 고운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쇠는 신기한 아이처럼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구경했습니다. 설아는 살며시 무쇠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천히 글자를 하나 써주었습니다.
무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설아는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무쇠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크게 썼습니다. 사람. 무쇠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말이오? 설아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무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종놈 바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런 말만 듣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사람이라 불러준 겁니다. 가슴 깊은 곳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무쇠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산천이 종이였고 나뭇가지가 붓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쓰고 돌 위에 쓰고 손바닥 위에도 썼습니다. 무쇠는 금세 배웠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그의 머리는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 같았지요. 설아가 가르쳐주는 글자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세상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초봄 햇살이 골짜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고 마른 나뭇가지 끝에도 연두빛 싹이 돋았습니다. 귀신 나온다던 그 골짜기에도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돌았지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쇠가 매일 다려 먹이던 도라지와 오미자, 이름 모를 산약초 덕분이었을까요? 설아의 쉬어버린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아침 장작을 패던 무쇠의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꿈결 같기도 한 목소리. 하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끼가 툭 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설아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넋을 잃은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한 손, 자신을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무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뿐인 듯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출 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박수호, 그놈이 사람들 풀었다. 골짜기에서 연기 난다는 소문 듣고 관아 포졸들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어. 따뜻했던 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오시는군요. 그 말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봉출 영감의 경고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숲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곧이어 어둠을 가르는 횃불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자객들과 관아 포졸들이 폐가를 빙 둘러 포위했습니다. 앞장선 이는 박수호의 오른팔 최 집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설아가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무쇠가 감히 보물을 숨겨?
이놈아, 그 기생년은 나으리 물건이다. 죽여도 나으리가 죽이고 버려도 나으리가 버린다. 당장 비켜라. 순간 무쇠의 손이 낫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맞기만 하고 욕만 듣고 고개 숙이며 살던 사내였습니다. 소리 한 번 크게 내본 적 없던 그 바보 무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지킬 때처럼 서슬 퍼런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못 비키오. 이 사람은 물건이 아니오. 최 집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칼을 든 자객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쇠는 평생 장작을 패고 바위를 나르고 짐승처럼 산을 뛰어다니며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무쇠가 움켜쥔 목봉이 허공을 크게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목봉이 자객의 가슴팍을 그대로 찍어 눌렀습니다. 순간 포졸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짧은 틈 사이 무쇠의 등 뒤에서 설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흉측한 상처투성이 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얗게 빛나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기생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설 수조차 없는 차가운 위엄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얼굴이 멀쩡하니 실망이 크겠구나. 박수호에게 전해라. 내 놈이 태운 독초 연기보다 내 놈 죄악에서 나는 냄새가 훨씬 더 고약하다고. 말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최 집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당장 죽여. 포졸들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쇠가 설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칼날이 팔을 스치고 어깨가 베었습니다. 그래도 무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설아를 끝까지 가렸습니다. 처음 듣는 고통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설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든 걸 박수호가 보면 너희 모두 목이 날아갈 것이다. 설아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자객들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박수호의 진짜 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포를 얼마나 빼돌렸는지, 어떤 백성의 논밭을 빼앗았는지, 누구를 협박하고 누구를 굶겨 죽였는지 모든 죄가 낱낱이 적힌 증거였습니다. 박수호는 그게 이미 불타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그 장부를 헝겊에 싸 패가 밑 깊은 땅 속에 숨겨두었다가 오늘 아침 직접 다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최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멈칫하는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또 다른 횃불들이 나타났습니다. 엄숙한 관복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였습니다. 숨막히는 기세에 포졸들이 저절로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 봉출 영감이 미리 한양으로 달려가 어사 일행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이미 무쇠에게 글을 가르치던 틈틈이 밀서를 써보냈기 때문이었지요. 이연 어사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무쇠, 칼을 든 사병들, 그리고 조용히 서 있는 설아.
설아가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에는 박수호가 지난 5해 동안 관아의 군포를 훔치고 백성들의 피를 짜낸 모든 죄가 적혀 있습니다. 저와 이 사내는 이 진실을 지키려다 죽을 뻔했습니다. 부디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최 집사가 악에 받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호위 무사들이 순식간에 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이연 어사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박수호 일당의 얼굴빛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고을 저작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비단 도포 휘날리며 거들먹거리던 박수호가 죄수복 차림으로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박수호는 끝까지 악을 썼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실세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대감댁 마님 역시 종문서를 위조해 양민이었던 무쇠를 억지로 부려온 죄가 드러났습니다.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며칠 뒤 무쇠는 관아 앞에 섰습니다. 어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정식 양민이다. 그 한마디에 무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모았던 그 5냥이었습니다. 네 돈이다. 정직한 사람의 땀은 돌려받아야 마땅하지. 무쇠는 한참 동안 그 주머니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설아에게는 한양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돈도 비단도 명예도 다시 손에 쥘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치마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귀신 골짜기의 폐가가 아니라 마을 어기 햇볕 잘 드는 언덕 아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무쇠가 땀 흘리며 새로 짓고 있는 집이었지요. 무쇠는 더 이상 바보종 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무쇠 형님, 약초 잘 아는 사람, 착한 사내라 불렀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아픈 소와 개를 돌보고 가난한 집 문턱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고맙다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수호가 유배 떠난 지도 1년.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쇠는 여전히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설아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설아 선생이라 불렸습니다.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평화로운 마당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마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가마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제일 이름난 기루의 행수, 그리고 설아의 옛 스승이었습니다. 설아가 박수호 손에 끌려가던 날 뒤에서 눈물로 배웅해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매양은 슬쩍 고개를 돌려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무쇠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촌구석에서 사는 게냐? 저런 무식한 종놈이랑 살다니 재능이 아깝지도 않으냐?
지금 한양에서는 대감들이 네 노래 한 자락 들으려고 금괴를 쌓아놓고 기다린다. 설아는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세상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어딘가가 저릿했습니다. 그때 장작 패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설아와 매양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무쇠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끼를 쥔 채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씨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나는 괜찮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쥔 손등의 핏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맑고 한 점 욕심 없는 눈. 세상에서 자기만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매양은 주막이 있는 마을 쪽으로 다시 가마를 돌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조용한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가마가 떠난 자리에 얇은 서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주워들어 펼쳐 읽는 순간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유배를 떠난 박수호가 한양의 권세가와 손을 잡고 사면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김정승 관가와 상단을 쥐락펴락하는 거물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비리장부, 그 속에 적혀있던 이름. 결국 그 몸통이 바로 그 정승이었습니다. 설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쇠님, 박수호가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그가 돌아오면 이 고을 사람들이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숨어 살아도 과거의 악연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무쇠는 잠든 설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숨결, 고른 숨소리, 이제 겨우 웃기 시작한 얼굴. 그 얼굴을 다시는 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를 종놈이 아니라 사람이라 불러준 처음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쳐주고 세상을 알려주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준 사람. 무쇠의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골짜기 위로 부는 바람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낙과 목봉, 평생 함께한 연장을 챙겨 나왔습니다. 설아에게 글을 배우며 무쇠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뿌리를 뽑아야 다시 싹이 안 난다. 그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설아도 이 마을도 또다시 울게 될 터였습니다. 무쇠는 봉출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한양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어딥니까? 봉출 영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혼자 가려는 게냐? 무쇠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쇠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잠시 산 너머 약초 캐러 가오. 그렇게 세상이 바보라 부르던 종놈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 같은 한양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침, 설아가 눈을 떴습니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루 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쇠는 자신이 위험해질까봐 혼자 칼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툭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설아 역시 가만히 울고만 있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곧장 매양이 묵고 있는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양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설아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행수 어른 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몽월정 기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김정승 잔치에 소리꾼으로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한편 한양 성문 앞 높은 성벽 위로 깃발이 펄럭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선비, 군사들 사이에 한 사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쇠는 투박한 보찜 하나 맨 채 낯선 도성을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천천히 보찜을 풀었습니다. 헝겊을 몇 겹 걷어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아주 소중히 숨겨둔 물건. 그것은 김정승의 친필 수결이 찍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군포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뒤에서 돈을 챙겼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설아가 장부 사본을 만들 때 따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무쇠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의 밤은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등불이 별처럼 빛나고 수레와 가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월정은 권세가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으로 밤마다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소문 하나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바로 설아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박수호의 배우이자 조정의 실세, 김정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웃으며 승전 축하연에 설아를 부르라 지시하였습니다. 핑계는 잔치였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연애 준비가 한창인 방 안, 설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채, 붉은 연지, 비단 치마. 예전의 명기 설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치마폭 속을 살짝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날카로운 비수 하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사저 안쪽 대청마루에서는 비단옷 입은 고관대작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탐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김정승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사면을 받아 몰래 한양으로 돌아온 박수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치마 자락이 등불 아래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살짝 얹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고 더 처연한 소리였습니다. 박수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설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저 깊숙한 곳,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비밀 창고 문을 밀자 무쇠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곡식 가마니와 비단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빼앗은 세금과 굶주린 백성들의 몫이 모두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무쇠는 헝겊 속에서 기름병을 꺼내어 바닥에 기름을 쏟았습니다. 불씨를 들이대려는 순간 이미 매복하고 있던 사병들이 튀어나와 일제히 무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쇠가 목봉을 움켜쥐었고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날이 팔을 스치고 다리를 베었지만 무쇠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몽둥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사병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무쇠가 촛대를 걷어찼습니다.
촛불이 비단 더미 위로 넘어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술상 뒤집히고 관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설아의 눈빛이 번뜩이며 가야금 밑에서 비수를 꺼내 단숨에 박수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설아는 박수호의 목에 차갑게 칼끝을 대며 말했습니다. 박수호 내놈 탐욕이 오늘 이 집을 태우고 너를 태울 것이다. 박수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아의 팔을 거칠게 쳐내는 순간 쾅하고 사저 정문이 박살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과 함께 광군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이연이 있었습니다. 무쇠가 미리 건넨 비망록과 설아의 제보로 모든 증거를 들고 이미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길은 하늘을 찔렀고 관리들은 도망쳤고 연회장은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불길이 천장으로 치솟고 기름 먹은 비단과 곡식들이 타들어갔습니다. 설아가 목이 찢어지듯 무쇠를 찾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 안쪽에서는 무쇠가 무너지는 대들보를 두 팔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겁에 질린 어린 종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쇠의 등은 이미 불에 타버려 살같이 갈라지고 팔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제발. 무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연과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은 참 이상하게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이가 설아 품으로 굴러들어온 순간 그의 팔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거대한 석가래가 내려앉았고 불기둥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설아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동이틀 무렵 불길이 겨우 잡혔고 창고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설아는 맨손으로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 속에서 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끝까지 누군가를 지켜주려던 사람처럼 한 팔을 밖으로 뻗은 채였습니다. 설아는 차갑게 식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통곡이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무쇠의 품에서 툭하고 낡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10년을 모았던 5냥의 돈과 처음 설아를 사던 날에 그 주머니였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동전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무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인이 적혀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나도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설아의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무쇠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사람이라 불러준 그 한마디를 심장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수호와 김정승 일당은 모두 죗값을 치렀습니다. 형틀에 묶였고 법대로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정의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곡식이 돌아왔고 굶주리던 집마다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설아는 이제 비단도 명예도 높은 자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귀신 골짜기,
햇살 잘 드는 언덕 아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무쇠와 함께 웃고 꿈꾸던 그 집이었습니다. 설아는 집 앞 쌀구나무 아래에 무쇠를 묻어주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가장 먼저 피고 가을이면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목소리가 조금 쉬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인 조용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사세요? 설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너머로 지는 노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란다.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제일 지혜롭던 사람 하나가 늘 내 곁에 있거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무쇠가 구해냈던 그 어린아이는 장성에 무쇠와 설아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마침내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인재를 뽑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의노총을 세웠습니다. 설아의 마지막 날, 그녀는 무쇠의 무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5냥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살구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어수룩한 웃음, 넓은 등. 말없이 등을 내어주던 무쇠였습니다. 설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무쇠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집에 갑시다. 설아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5냥 주머니가 툭 하고 달빛 아래 떨어졌습니다. 조선 영조 시대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비록 무쇠는 불꽃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5냥의 약속은 설아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그가 구한 아이의 삶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은 때로 우리 가슴 속에 더 깊은 여운과 교훈을 남기곤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 무모한 사랑이 어쩌면 이 삭막한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줄 수 있는 기적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